안녕하세요.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남편과 시댁의 통쾌한 복수를 성공한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남편은 모든 걸 희생하며 곁에서 물신양면 도운 절 외면하고 정작 제가 아프고 힘들 땐 나 몰라라 하며 등을 돌리더군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 남편이 얼마나 인면수심한 인간인지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저는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이녀 중 마지로 태어난 전 학창 시절 내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 당시 아버진 소를 150마리 정도 키우셨어요. 그중 특히 고생이 많은 건 엄마였어요. 엄만 농사 지으랴 저희 삼남매 키우랴 집안일 하랴 정말 매일같이 고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다른 애들은 학원도 가고 가족끼리 놀러도 다니는데 우린 왜 맨날 농사만 짓고 소나 키우면서 살아야 돼?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소똥구리래, 소똥구리. 소똥 냄새 난다고. 냄새 무슨, 구수하기만 하구만. 그만 툴툴거리고 가서 새참이나 들고 와. 아버지랑 삼촌들 드시게. 까불다가 쏟지 말고 조심해서 들고 오고. 제가 머리에 쟁반을 이고 아버지 새참 배달을 가면 지나가던 친구들이 보곤 소똥구리 새참 배달 간다 하면서 놀려댔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사춘기 무렵엔 맨날 부모님 심부름을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부모님도 밉고 맨날 밥 달라고 우는 소도 미웠어요. 그래서 언젠가 소 궁뎅이를 딱 한 번 발로 찬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놀란 소 뒷발에 맞아 기절한 거 있죠? 엄마, 나 소한테 맞았어. 제가 나 때렸다고. 아유, 소똥구리 소한테 밟혀 죽네. 엄마가 놀라서 절 흔들어 깨우니까 이런 헛소리를 했대요.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었지만 한동안 온몸에 소똥 냄새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다 이대로 인생이 끝날까봐 겁이 나 부모님 말씀에 늘 대들었어요. 엄만 그런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는지 어느 날 정말 혹한 제안을 하셨어요. 정아야, 너 방학 때 서울 구경 한번 할래? 외삼촌 서울 사는 거 알지? 외삼촌이 한 2주 정도 놀러 오라는구나. 엄마 아빠 너무 바쁘고 네 동생들 어려서 못 갈 것 같고 너라도 다녀올래? 서울? 서울이라고? 어, 나 갈래. 엄마 나 진짜 가고 싶어. 가서 외삼촌 말 잘 들을게. 얌전히 있다가 올게. 나 서울 보내줘. 당시엔 서울은커녕 읍내 한번 나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읍내도 아니고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는 말에 신이 날 수밖에요. 대신 너 갔다 와서 엄마가 시키는 거 군말 없이 하는 거다. 너 약속하고 가. 소똥도 잘 치우고 여물도 시간 맞춰서 주고 엄마 말 잘 듣기야. 당연하지. 진짜 말 잘 들을게요. 아예 나 축사해서 살게. 소는 내가 다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보내줘요. 어? 나도 서울 갈래. 당장 서울 갈 생각에 눈이 먼 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잔뜩 하곤 그렇게 외삼촌을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건물들이 이렇게나 높고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걸 난생 처음 봤거든요. 도로를 가득 메운 차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골에선 잠자리나 개구리나 잡고 놀았지. 서울에 오니까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정말 경이로울 지경이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가슴이 뛰는 곳이었어요. 아직도 그때 63빌딩에 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외삼촌,
건물 끝이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저기 꼭대기층에 오르면 하늘나라도 보이겠는데요? 저런 건물은 어떻게 지어요? 외삼촌은 그런 제가 귀엽다며 껄껄 웃으셨어요. 저는 외삼촌과 외숙모 덕분에 2주 내내 끝내주는 서울 구경을 했네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솜사탕이란 걸 그때 처음 먹었다니까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더욱 꿈인 것 같았죠. 2주가 지나고 다시 시골로 가야 했을 때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시골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제게 선택은 없었죠. 결국 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2주 동안의 꿈 같던 시간은 다시 돌아온 축사 앞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전 약속대로 소똥을 쓸어 담으며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서울에 가서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이런 시골은 2번 다시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나름 복수의 칼날을 갈던 전 수능을 보자마자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방대를 가는 게 어떠냐고 저를 설득하셨죠. 19년 인생 내내 소똥만 치우며 살았지만 그때만큼은 부모님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전 마침내 당당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엄마가 집에 올 생각은 아예 없냐며 서운해할 만큼 서울 생활에 푹 빠져 지냈어요. 그러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건실한 중견기업에 취직도 했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도시 생활에도 적응하며 전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으로 당시에 보컬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 초기에 둘이 노래방에 간 적이 있는데 전 제 평생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 있죠? 남편 노래가 끝나고 저도 모르게 기립박수를 쳤다니까요. 전형적인 도시 남자였던 남편은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말씨도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밤마다 제게 전화로 노래를 불러주고 기념일마다 꾹꾹 눌러 적은 손편지로 절 감동시켰죠. 저는 남편의 다정함에 반해 1년 3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야. 24평짜리 작은 빌라에 아직도 4식구가 살고 있고 아버지가 직업이 없으셔서 어머니가 건물 청소 다니며 번 돈으로 먹고 살았어. 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개 학원 강사지만 그래도 앞으로 당신 고생 안 시키도록 최선을 다할게. 미리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집도 부모님이랑 동생들 모두 시골에 사는 걸. 우리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정말 열심히 살자. 난 오빠만 내 옆에 있으면 돼. 그땐 정말 앞으로 인생이 계획처럼 행복하게만 흘러갈 거라 믿었습니다. 마치 서울 구경을 앞둔 철부지 시절 꼬마아이 같았죠. 남편과 처음 제 고향집을 방문하는 날, 남편도 도시 구경을 앞둔 아이처럼 설레하더라고요. 멀미약 먹었지? 서울에서 집까지 가는데 버스로 5시간이나 넘게 걸려. 오빠 우리 집 가보면 이런 시골이 아직도 있냐고 깜짝 놀랄걸? 주변에 논밭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자연경치 구경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전국에 여행을 안 가본 지역이 없으니까 빨리 당신 부모님 뵙고 사위로 받아달라고 인사드리고 싶다. 허락해 주시겠지? 나 솔직히 너무 떨려. 고향의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어서 저도 내심 엄청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한참이나 타고 고향집에 도착하자 시골집 거실이 가득 찰 정도로 큰 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저녁도 못 먹고 왔죠? 이렇게 만나서 참으로 반갑네요. 어서 식사부터 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먼저 제가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윤호상이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서글서글하고 살가운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대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걸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보는 것마다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진 그런 남편을 보며 도시 사람이 가리는 것도 없고 수더분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저녁 술자리에서 얼큰하게 취한 아버진 마찬가지로 술에 잔뜩 취한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당부가 있어. 지금은 서로 좋아 결혼을 하겠지만 살다 보면 싸울 일도 많고 부딪힐 일도 많을 거야. 그때마다 서로 위해주고 함께 극복해 나갈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내가 그거 하나만 부탁하네. 그렇게 술자리는 계속됐고 술을 더 드신 아버진 대뜸 남편에게 노래 한 곡을 불러줄 수 있겠냐며 숟가락을 꽂은 소주병을 내미셨습니다. 노래요? 아버님, 제가 명색이 보컬 강사입니다. 노래는 자신 있습니다. 신청곡만 말씀해 주세요. 역시 우리 사위 대단해. 난 그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애창곡을 맛깔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진 손박자 맞추시며 남편의 열창을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곡 부르고 나니 우리 장모님 애창곡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장모님께도 제가 신청곡 받겠습니다. 아유, 우리 사이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저 그러면 난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여자 노래인데 괜찮을까나? 아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우리 장모님의 신청곡 이 사이는 장모님밖에 난 몰라 들려드릴게요. 엄마 남편의 애교 섞인 노래 들으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어요. 부모님이 남편의 노래 들으며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 역시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에 들어가니 현실의 벽이 저희를 가로막았습니다. 시댁은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었고 보컬 강사인 남편의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다 털어도 신혼집을 마련하기엔 무리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친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돈, 제가 모아둔 돈, 그리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친정과 제가 보탠 돈이 전체 예산의 8할이 넘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돈은 없었지만 볼 때마다 절 반겨주시며 좋아해 주셨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당신 먹으라고 반찬을 이만큼이나 해주셨어. 이건 당신 좋아하는 콩잎장아찌. 또 이건 당신 입맛 없을 때 먹는 고추 다대기. 이건 소고기 묵국인데 냉장고에 얼려놓고 먹으래. 세상에, 이걸 다 어머님이 해주신 거야? 아우,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 어떡해? 그리고 죄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셨네. 남편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더 챙겨줄까 고민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죠. 어머님, 저 정아예요. 얼마 전에 아버님 기침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도라지 정가 좀 보내드리려고요. 그게 기침에 좋다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세심하기도 하지. 매번 신경 써줘서 고마워. 네 시아버지께 잘 챙겨드리마. 시모는 남편처럼 항상 표현을 잘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며 항상 솔직하게 표현해 주셨죠. 저도 솔직한 시모의 표현이 좋았고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전 연년생으로 아들을 둘이나 낳았답니다. 전 아이들을 제 옆에 끼고 제가 직접 키우고 싶었고 작은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가정 보육을 하며 지냈어요. 그로 인해 저는 직장까지 관두게 되었고요. 남편은 이런절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혼자 외벌이가 힘들었겠지만 아이들 돌보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아이들 육아에 지쳐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이미 한밤중이었고 전 어느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언제 왔어? 나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나 봐. 애들은? 당신 저녁은? 일어났어? 애들은 내가 이미 저녁 다 먹이고 싹 씻겨서 재웠어. 당신 자다 깨서 배고프겠다. 혹시 몰라서 당신 저녁도 만들어놨는데 지금이라도 먹을래? 진짜? 나 그 소리도 하나도 못 듣고 완전 기절했나 봐. 고마워, 진짜. 당신도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남편은 이렇게 종종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가끔은 제가 집안에만 있는 게 답답할 것 같다고 아이들은 자기가 챙기겠다며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오라고 배려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모가 위암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저도 놀랐지만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시모를 간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시모를 돌보았어요. 시모는 그런 절 보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몹쓸병에 걸려 널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도 이럴 때 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네가 있어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하구나.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학원 일로 바빴고 하나뿐인 신우는 본인 엄마가 아프다는데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로 땡이었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오랜만에 병원에 찾아온 신우가 술에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엄마 따랐다고. 내가 우리 엄마 아픈 게 속상해서 술 한잔 하고 왔네. 언니, 여기 꿀물 같은 거 없어요? 술 냄새. 아가씨, 지금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을 그렇게나 마셨어요. 그리고 여기 꿀물이 어디 있겠어요. 언니 꼭 나만 보면 화내더라. 저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단 말이에요. 엄마 사위 볼 기회 놓쳤어. 이러니 내가 술을 안 마시게 생겼어? 그런 신우에게 냉수 한 잔을 떠줬더니 한 잔을 금세 다 비우고 갑자기 절 병원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언니, 나 사실 언니한테 부탁할 거 있어서 찾아왔어요. 저 얼마 전에 회사 잘린 거 들으셨죠? 그래서 말인데 저 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 카드값 갚아야 하는데 당장 한 푼도 없는 거 있죠? 신우인 뻔뻔하게 애교까지 부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의 태도를 보며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히더군요. 아니, 아가씨, 지금 그게 어머님 병실까지 찾아와서 할 말이에요? 곱게 찾아와서 모자를 파네 술까지 먹고 다른 환자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머님 들으실까봐 내가 다 철렁하네요. 오늘 말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얼른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요. 술 냄새 엄청 나니까. 제가 신우에게 매정하다고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평소에 신우의 행실 때문이었어요. 신우인 본인 필요할 때만 온갖 애교를 다 부리고 얻어낼 게 없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거든요. 이때까지 남편과 제게 얻어간 돈과 물건만 해도 수백만 원은 넘을 겁니다. 이런 신우이가 아픈 시모 옆에 있어봤자 방해만 될 것 같아 얼른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다음날 수업이 없어 일찍부터 병원에 온 남편은 신우의 일을 듣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신우이가 속을 조금 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니 그동안의 걱정도 사라지고 참 좋았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간호에 힘입어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해도 좋다는 진단을 들으셨어요. 정아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너희 시아버지 봐라. 50대 중반에 백수돼서 허구한 날 밥이나 축내지. 여태까지 내가 혼자 건물 청소하면서 가족들 건사하느라 삶의 낙이 없었어. 근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와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 누가 날 이렇게 돌봐주겠니? 누가 옆에 있어 주겠어? 정말 고맙다 며느라. 시모는 눈물까지 펑펑 쏟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렇게 시모는 무사히 퇴원했고 조금 시간이 흘러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게 다 제 덕분이라며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안의 걱정거리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믿고 있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제가 40대 초반이 됐을 무렵이에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말수도 적어지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밥도 통 못 먹고 표정도 안 좋아 보이네. 학원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면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여보, 안 그래도 나 당신하고 상의할 게 하나 있는데, 나 있잖아. 벌써 내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강사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내 학원을 차리면 어떨까 싶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정말 진지하게 제 의견을 묻더군요. 아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겠죠. 남편이 어깨가 축 처져서 고민하는 걸 보니 좀 안쓰럽더라고요. 사실 이왕 차리는 거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생각보다 좀 돈이 많이 들더라고. 나 혼자 외벌이한 지 오래라 우리가 모은 돈도 얼마 없고 말이야.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아야 할지 고민이야. 남편은 아마 돈 걱정이 제일 컸겠죠. 계속 젊은 강사들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계속 강사로 있기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여기저기 알아볼게. 방법이야 뭐 없겠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같이 준비해보자.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고 그 뒤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만 키운 지 오래라 뾰족하게 방법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엄마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근황 얘기를 하다가 학원 문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엄만 제 고민을 한참 들으시다가 다음 주말에 애들 보러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고 남편과 애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이고, 요 예쁜 손주놈들, 이 할애비 안 보고 싶었냐? 언제 이렇게들 컸어? 할아버지, 엄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할아버지네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오셨네요. 그래서 좋아요. 부모님은 훌쩍 자란 아이들을 보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무릎에 앉아 밥까지 떠먹이셨다니까요. 장인어른 장모님, 서울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찾아뵀어야 했는데. 됐네, 이 사람아. 애들 둘 데리고 시골 오기가 어디 쉬워? 그건 그렇고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한가? 무슨 고민 있나? 내가 사실 정아한테 전화로 언뜻 듣긴 했다만. 아, 장인어른, 사실 제가 학원을 하나 차릴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되네요. 이 사람도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긴 한데 쉽지가 좀 않습니다. 남편은 힘들게 고민을 털어놓더니 술 한 잔을 털어 마셨습니다. 학원 차리는데 종 얼마나 필요한 건가? 늘 방실방실 웃던 우리 사위 얼굴에 이렇게 그늘이 져 있으니 이 장인이 보기에 마음이 쓰여서 그래.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수강생들 접근성을 고려하면 강남권에 차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연습실이랑 레슨실까지 따로 두려면 시설비도 꽤 들 것 같고요. 그래?
그거 내가 차려줌세. 뭐 그렇다고 꽁돈을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난 세월 동안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봤으니 내 자네한테 투자하겠다는 걸세.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아야 한다는 말이야.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아버지께 재차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버진 이미 결심을 끝내셨는지 아예 차용증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차피 시골에서 돈 쓸 데도 없고 이럴 때 자식들한테 써야지 언제 쓰겠나.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짜는 아닐세. 공짜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태해지기 쉽거든. 그러니까 꼭 갚게나. 알겠지? 갚을 자신 있으면 차용증 당장 쓰게나. 이게 약속도 약속이지만 요즘 증여세니 뭐니 세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서류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아버진 아마 엄마에게서 저희 사정을 듣고 돈을 해주고 싶어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모양이었어요. 아버진 평소에도 경제관념이 투철하신 분이라 선뜻 돈을 주신다고 해서 놀랐지만 바로 차용증 얘기를 꺼내시는 걸 보니 역시 우리 아버지다 싶었네요. 내가 이자까지는 안 받겠네. 자식들 주는데 무슨 이자가 필요하겠어? 그래도 차용증 내용처럼 3년 안에 갚아야 돼. 3년이면 충분하지? 뭐 그럴 배포 없으면 당장 접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 자신 있습니다. 아버님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아버지께 큰절까지 하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꿈이었던 학원 원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투자 덕분에 마침내 남편은 강남의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연신 싱글벙글하며 기뻐하는 걸 보니 제가 더 기분이 좋아서 날마다 함께 남편과 학원을 쓸고 닦고 정성을 다했죠. 여보, 아주 입이 귀에 활짝 걸렸네. 그렇게나 좋아? 당신 이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럼 좋지. 맨날 강사 소리만 듣다가 대표님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내 사회적 위치가 이렇게 올라갔나 싶기도 하고. 이제 학원 책임자로서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싶기도 해. 요즘 나 너무 행복해. 나 정말 당신하고 아버님한테 정말 감사하다.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아버님께 꼭 이 은혜 갚을 거야. 그렇게 학원을 오픈하고 남편은 처음 다짐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사들 관리, 학원 관리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가정적이고 성실했던 남편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 오늘 늦어. 그 전에 말했던 엔터회사 사장이랑 술 약속이 잡혔네. 그리고 주말엔 프로듀서랑 작업 이야기할 게 있어서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거든. 남편은 대뜸 통보식으로 스케줄을 말하더니 언제 산 건지도 모를 명품 가방과 시계를 들고 호련히 나가버렸어요. 그때쯤 돼서 남편의 사치와 외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언젠 자기 사회적 위치가 있다며 1억도 넘는 외제차를 사겠다고 난리지 뭡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 똥차 끌고 다녀야겠어? 사람들이 대표님 차가 왜 이렇게 구려요? 이런 소리 하면 좋겠냐고. 사람은 자고로 위치에 맞게 사는 거야. 위치에 맞게. 내 차나 시계가 고급이어야 다른 수강생들이 보고 아, 나도 빨리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전 남편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던 절 비웃듯이 남편은 풀할부로 정말 차를 계약했더군요. 여보, 요즘 생활비 입금이 늦네. 저번 달엔 아예 건너뛰었잖아.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들어갈 돈이 만만치가 않아. 당신도 알잖아. 아니, 그게 있잖아. 이번에 수강생이 좀 많이 줄었어. 학원 월세랑 강사들 월급까지 나갈 돈이 장난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곧 넣어줄 테니까. 비싼 차는 덜컥 사면서 생활비는 자꾸 밀리니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당신 애들한테 신경 쓰기는 하는 거야? 애들이 지금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아니, 몇 학년인지는 알아? 애들은 항상 아빠를 찾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우리 부모님 전화도 피한다면서.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으면 부재중 뜬 거 보고 다시 전화를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알겠어. 알겠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그깟 학원 하나 차려줬다고 되게 생색내네, 그거 참. 남편은 급기야 막말까지 쏟아내곤 버럭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저도 자연스레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는 저와 같은 고향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저처럼 대학 때쯤 서울에 함께 올라온 친구였어요. 정아야, 나 송이야. 나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송이야, 너 왜 울어? 무슨 일인데? 어서 말해봐. 갑자기 울며 전화가 온 친구는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암에 걸려 당장 한시가 급한 상태였고 몇 달 전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치료도 치료인데 내가 암이라니까 글쎄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각자 살 길 찾지. 사실 남편하고 몇 개월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거든. 각방 쓰고 대화도 안 하고 한 집 살아도 남남처럼 지냈어. 대화만 하면 서로 싸우니까. 남편이 아직 자기 나이 50도 안 됐는데 병든 마누라 치닥거리 하기 싫대. 친구의 말을 들으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나. 제가 다 화가 나더군요. 저는 친구보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걸 그냥 뒀어? 진짜 못된 놈이네. 너 차라리 이혼해. 그런 놈은 없는 게 더 나아. 너 예전에도 그놈 바람핀 거 2번이나 용서해줬다며. 지금 치료에만 전념해도 모자를 파네. 남편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되겠어? 당장 갈라서. 전 전화로도 부족해 당장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는 얼굴이 야위고 부쩍 병색이 완연하더군요. 제가 시모의 암치료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친구에게 이것저것 조언도 하고 병원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친구는 제게 연신 고맙다며 꼭 나와서 보답하겠다고 말했어요. 보답은 무슨, 너만 건강하면 돼. 내가 우리 시어머니 병간호하다 보니까 안 건데 암 환자에겐 스트레스가 제일 쥐약이야. 그러니까 다른 걱정 말고 우선 치료부터 잘 받아. 정말 고맙다, 야. 너도 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꼭 받아. 우리 나이가 벌써 그럴 나이다, 얘.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살짝 걱정돼서 며칠 뒤 바로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죠. 나 건강검진 예약해놨어. 생각해보니까 검진 받은 지 꽤 오래더라고. 사실 얼마 전에 나 혈변을 봤거든. 요새 갑자기 살이 좀 빠지기도 했고. 그때 남편과 사이가 그리 좋진 않았지만 막상 걱정을 털어두기 시작하니 그동안 내심 불안하던 게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하는데 그때도 TV 채널이나 돌리며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뭐 별일 있겠어? 당신 시골 출신이라 완전 건강 체질이잖아. 당신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술 약속이 많아서. 남편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 저도 슬슬 화가 나더군요. 며칠 뒤 건강검진을 받고 다행히 이상 소견이 없었지만 문득 남편의 진심을 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거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요즘 들어 남편의 행동들이 정말 의심스러웠거든요. 예전에 제 남편이 맞는지, 절 사랑하는 게 맞는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해서는 안 될 테스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 대장암 말기래.
나 오래 살지도 못한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고 계속 혈변을 받는데 그게 암이라서 그랬나 봐.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애들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내심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대장암 말기? 아, 말기면 고칠 순 있대? 아니, 얼마나 더 살 수 있다는데? 남편의 대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보통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눈물은커녕 퉁명스럽게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묻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말기라서 항암도 수술도 힘들 수 있대. 병원에 오래 입원도 해야 되고. 남편은 제 목소리가 심각하다는 걸 그제야 느꼈는지 갑자기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 요즘 못 고치는 병이 없다잖아. 우리 엄마 때도 그렇고 암이라고 무조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치료 잘 받고 이겨내보자. 그래도 남편이라고 제 병간호를 해줄 생각인 줄 알고 약간은 안심하던 찰나였습니다. 남편은 보고 있던 TV를 끄고 갑자기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나 지금 부모님 댁 좀 갔다 올게. 갑자기 엄마가 좀 아프시다고 하네. 아까 내가 가본다고 전화드렸거든. 오늘 갔다가 내일 올 테니까 당신 푹 쉬고 있어.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어디가? 언제부터?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아니야. 당신 몸도 안 좋은데 괜히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혼자 다녀올게. 얼른 들어가서 자. 학원을 차린 이후론 시댁에도 일절 관심이 없더니 시모가 아프다고 쪼르르 달려가는 게 영 수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하필 제가 암 판정을 받았다고 말한 당일 부모님께 간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했죠. 뭔가 이상한 촉이 발동해서 시댁으로 향하는 남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다행으로 정말 시댁으로 향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찜찜했어요. 저는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가고 한참 뒤에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시댁 도어락 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번호를 누르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 영원히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고 덜덜 떨며 서 있는 절 보자마자 완전히 정말 똥 씹은 표정으로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무엇보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 바로 남편 옆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 때문이었어요. 아프다던 시모는 아주 멀쩡했고 술까지 먹고 있더라고요. 남편 옆에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아마 남편의 부인으로 보겠다 싶더군요. 그 뻔뻔한 여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 저녁까지 먹는 걸 보니 한두 번 만나본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저 몰래 이미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모양이었어요. 제가 말기암에 걸려 죽는다니 이것들이 아주 잔치를 벌인 것 같았어요.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야, 너 누구야? 너 대체 누구냐고? 그 상간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저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남편 옆에 착 붙어서요. 당신 뭐야? 어머님 아프다며? 가서 간호한다며? 근데 이 잔치상은 뭐고 저 여자 누군데? 왜? 내가 말기암 걸렸다고 하니까 잔치라도 하고 싶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 병수발 다 하고 이날 이때까지 자식보다 더 챙겼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밤이 넘어가세요? 네? 애미야, 미안하다, 미안해.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보거라. 시모는 그저 제게 미안하다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고 시부는 제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대로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학원 수강생과 바람이 났던 거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차도 사고 그렇게나 사치를 한 거였습니다. 수강생이 둘 사이 관계를 불안해하자 시부모한테도 인사를 미리 시켰던 거고요. 저랑 이혼은 해야겠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있고 하니 선뜻 이혼을 못하다가 제가 아프다고 하니 이때다 싶었나 봐요. 여기서 더 웃긴 건 그렇게 절 최고의 며느리라며 칭찬하던 시모마저 절 배신했다는 거였죠. 전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모는 연신 절 붙들고 미안하다며 울고 있었고 전 여전히 뻔뻔하게 앉아있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에 있던 막걸리병을 들고 바로 응징에 들어갔어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막걸리를 뿌려버렸네요. 빈 병은 남편에게 던져버렸고요. 너희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내가 지금까지 너하고 너희 집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니 이혼하면 되죠. 어디서 행패야. 이혼하면 되잖아. 당신 같으면 암 걸린 여자랑 살고 싶겠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어. 그게 뭐 잘못이야? 어차피 너 죽는다며. 남편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도 구분 못하고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뻔뻔하다 너. 그래, 알겠어.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게. 기대해. 어머님, 이 손 좀 놔주세요. 어머님도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전 갈게요.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전 호기롭게 시댁을 나오긴 했지만 도저히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던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었다니. 이때까지 남편을 믿은 대가는 배신뿐이었네요. 강사로 여러 학원을 전전하던 남편을 대표까지 만들어줬더니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나요? 전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부모님은 제 말을 다 듣고는 크게 경악하셨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구나. 나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날 배신해?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선 부모님은 바로 다음날 새벽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버진 그놈 어디냐며 길길이 날뛰셨죠. 윤서방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마 학원에 있거나 시댁에 있겠죠. 당장 앞장서라. 곧장 그놈 얼굴 좀 봐야겠다. 저희 아버진 키가 거의 180에 가까우신 장사 체질이세요. 그런 아버지가 화를 내시니 저까지 다 무섭더라고요. 어머니도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하시던 분이라 나이보다 훨씬 풍채가 좋으시고요. 전 그렇게 든든한 부모님을 대동하고 남편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윤호상이 나와. 윤호상 어딨어? 당장 안 나와.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대표님 지금 안 계세요. 아버지가 학원에 들어서자마자 호통을 치니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대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대표야? 다 내 돈으로 지은 학원인데 내가 대표지. 아버진 그러더니 곧장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표실에 들어가니 겁에 질린 남편이 의자 뒤에 숨어 있더군요. 아버진 그런 남편의 멱살을 잡곤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아무것도 아닌 놈 대표 만들어 놨더니 은혜 이렇게 원수로 갚아? 네가 사람이야? 금수만도 못한 놈.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이참에 우리 딸이랑 당장 갈라서. 그리고 이 학원은 당장 내놓고. 남편은 학원을 내놓으라는 소리에 안색이 하얗게 질려 아버지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내놓으라뇨? 무슨 소리세요? 제가 대표인데 학원을 왜 드려요? 참나, 너 차용증 쓴 건 그새 잊은 거냐? 내가 법적으로 공증까지 다 받아놨으니 딴소리 할 생각은 말어. 네? 차용증이요?
아버님, 그거 설마 진짜 돌려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냥 신용만 하신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 좋아하네. 도장까지 다 찍었으면서 진짜냐는 소리가 나와? 내가 말했지.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이미 차용증에 적힌 3년도 훌쩍 지났지만 내가 그냥 눈 감고 있었더니 이 배은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남편은 아무리 사정해도 아버지가 들을 것 같지 않으니 이제는 화도 냈다가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라고 고함도 지르다가 혼자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버진 남편이 경찰 부른다는 소리를 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사무실에 있던 직기를 죄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결국 겁을 먹은 남편이 도망을 치고 난 후에야 모든 상황이 끝이 났네요. 전 이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차용증을 증거로 바로 민사소송을 거셨고요.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매일같이 남편 학원으로 쫓아갔습니다. 돈을 갚기 전까지 학원 운영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남편이 경찰을 부르긴 했지만 경찰로 경고만 줄 뿐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지 못했어요. 학원은 도저히 운영을 못할 지경이었고 자연히 학원 강사들과 수강생들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다들 남편에 대해 수군거리고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지 학원 명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남편의 이미지는 손쓸 수 없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수강생들을 환불해달라며 매일 민원을 넣었고 강사들도 전부 학원을 그만둬버렸어요. 한동안 잠수를 타던 남편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먼저 연락을 해왔더군요. 정아야, 이게 네가 원한 거였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어. 난 가정 파탄범에 세상 둘도 없는 쓰레기가 됐다고. 학원 문 닫는 거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책임질래? 어? 네 인생? 그럼 내 인생은? 그러게 누가 아프다는 부인 두고 바람을 피우래? 그 여자한테 잘 보고 싶어서 돈 펑펑 쓰면서 내 생각, 우리 애들 생각은 안 났니? 그렇게 신나게 대표놀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돈 갚고 그동안 헤프게 살던 거 책임져. 결국 남편은 학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후로도 소송을 멈추지 않고 완전히 제가 승소할 때까지 계속 남편을 탈탈 털어댔어요. 이후 저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물론 재산 분배에서도 상당 금액을 가져올 수 있었죠. 아버지와 남편의 차용증 관련 소송도 당연히 아버지가 승소했고 남편은 학원을 폐업하고 시댁에 손을 벌려 그 돈을 모두 갚게 되었네요. 만용을 부리던 남편의 인생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좀 멈추지 않고 바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정말 독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들 그리고 제 부모님까지 5사람의 인생을 배신한 거잖아요. 만약 제가 정말 암이라도 걸렸다면 저는 남편을 응징할 새도 없이 혼자 고통받았겠죠. 이후 남편은 돈도 직장도 하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바닥이 세상 좁다고 하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앞으로 동종업계 취업이나 하겠어요? 평생 노래만 하던 남편은 정말 사정이 급했는지 지금은 어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그 인간도 고생을 좀 해봐야 남의 돈이 귀한 줄 알겠죠. 아직도 남편이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오곤 합니다. 여보, 나 술 한잔 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을까? 장인어른께도 너무 죄송하고 나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은 우는 소리를 하며 제게 매달렸지만 그 말에 흔들릴 제가 아니죠. 남편 말고도 시모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제게 빌곤 합니다. 에미야, 나라도 걔를 말렸어야 했는데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
그 말에 그만 홀랑 넘어가고 말았다. 날 원망해도 좋지만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어머님은 평생 벌 받으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누가 어머님 곁에 있겠어요? 그 잘난 자식들이 관심이나 두겠어요? 아마 말년에 꽤나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시겠네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아빠한테도 더 이상 전화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전해주시고요. 아참, 양육비 밀리지 말고 보내라고도 전해주시고요. 저는 저를 배신한 모든 시댁 사람들을 처절하게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집중하려고 해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도 자주 찾아뵙고 있고요.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동네에 작은 삼겹살집을 하나 내볼까 계획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게 큰 전환점을 준 제 친구 송이는 지금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항암 치료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어요. 송이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지만 제가 그 옆에서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송이야, 이 사연 듣고 있지? 우리 힘내서 정말 잘 살아보자. 내가 항상 너 응원할게.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했죠. 전 언제나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도 2025년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